안녕하세요. 역사 속 이야기로 우리의 문화를 만나보는 시간, 문화의 역설 김일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역시 우리의 문화 또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김난희 씨 그리고 찬찬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일단 김난희 씨부터 그래도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한국 전통문화 판소리를 널리 알리고 싶은 한국을 넘어서서 해외로까지 진출하고 싶은 소리꾼 김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용왕님께서 큰 상 주신다니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용궁 갑시다. 찬찬 씨도 인사 좀 네, 부탁드립니다. 미얀마에서 온 찬찬스쿨 학교 교장이자 또 작가 선생님 찬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미얀마어와 한국어 사이에 있는 비슷한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어떻게 박학다식하신 두 분과 함께 문화의 역설 함께 해볼 텐데 우리에게 역설을 들려주실 교수님을 바로 그러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건축의 세계로 시간 여행을 안내할 이 건축 인문학자 김봉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리 김봉렬 교수님. 저희에게 건축학과 관련된 역사, 시간 여행을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두 분은 건축은 그럼 좀 관심 있으세요? 관심 많죠. 한국에서도 이게 전통 가옥, 한옥도 외국인 눈에서는 엄청 멋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방법으로 한옥을 지을까, 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서 뭐 오늘은 건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양평에서 이제 전원주택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결국 이제 저의 목표는 한번 지어보고 싶은 직접? 예, 직접 뭔가 지어보고 싶은 그런 또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 좀 많이 배워서 좀 참고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우, 큰 그림 그리고 오셨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저희가 송구하지만 이 정도입니다. 건축에 대한. 대단한 수준이십니다. 그래, 양평에 직접 집을 지어보고 네, 싶다는 네.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오늘 김봉렬 교수님께서 나오신다고 하셔서 예. 좀 제가 알아봤습니다. 김봉렬 교수님에 대하여. 오, 네. 직접 준비를 하셨군요. 네, 지금 김봉렬 교수님께서는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또 한국역사학회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심지어 직접 건축 설계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개포동 교회, 사계절 출판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까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오, 그렇군요. 교수님 어떻게 이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예, 아주 뭐 정확하게 뒷조사를 잘해주셨는데 뒷조사를. 아주 과분한 이 소개 감사합니다. 예, 혹시 틀린 부분이나 이런 것들? 틀린 부분은 아니고 더 많은데 오늘 약간 단추려서 왔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우리 전통 건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선 뭐 세 분 한국의 옛날 건축, 전통 건축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으세요? 저는 사실 궁이 제일 먼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경복궁이라든지 여러 정말 너무 아름다운 궁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대표적이죠. 궁들이 그렇죠. 네. 네.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통 가옥엔 한옥도 있고 한옥. 또 뭐 절이나 또 이렇게 서원 같은 데도 아, 포함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면 저는 좀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한국의 전통 건축에 백미를 할 수 있는 종묘. 와. 수준을 아주 높으신. 예, 제가 수준을 좀 쫙 끌어올려봤습니다. 종묘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건축이 결국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과거의 건축이라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이제 기술이 다르고 재료가 다를 뿐이지 아파트 형식은 아니지만 사람 사는 한옥이 있었고 또 뭐 관청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뭐 이제 왕조 시대니까 왕궁으로 표현됐었고 뭐 이런 건데 오늘 좀 사실 드릴 말씀은 건물의 뭐 종류나 이런 것보다 건축과 건물의 차이가 있어요. 건축과 건물의 차이.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은 차고 이런 건 건물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지어져요. 이렇게 자동차만 집어넣고. 근데 뭐 미술관이다. 그러면은 건축가가 많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세계관 이런 생각을 이제 집어넣잖아요. 그래 그런 걸 건축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건물을 설명하기보다는 건축을 만든 생각 또는 세계관.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의 세계관이 이제 그 근대 이전에는 이 종교라는 걸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그러면 종교에 얽힌 또 건축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수 있겠군요. 근데 과거의 종교라고 하는 건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냥 가치관이고 그게 사회 사상이고 그거에 의해서 뭐 이 가정이나 교육이나 국가나 이런 게 다 규정이 돼 버리니까 지금 종교가 갖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물하고도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이 그렇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토착 신앙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그죠? 뭐 샤머니즘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지금 아마 무당하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예. 그게 원시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외래에서 이제 특히 중국 쪽에서 도교나 또 불교가 수입이 되고 그 불교하고 또 우리의 토착 신앙이 같이 만나고 그다음에 그 불교 시대가 한 1000년 갑니다. 삼국부터 고려까지. 그러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성리학, 뭐 유교의 하여튼 굉장히 발전된 형태 성리학이 들어서 국가 이념이 되고 그게 한 500년 가죠. 그 다음에는 뭐 19세기 말부터는 서양의 사상들이 들어오잖아요. 뭐 기독교도 들어오고 기독교를 비롯한 뭐 과학이나 이런 게 다 들어와서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막 토착 신앙부터 여러 종교, 여러 사상들을 경험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잘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오늘 좀 드릴 말씀 요지는 이제 한국 문화 하면은 우리가 단일 민족이고 한반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상이 하나였을 거다. 또 그런 그 사상이 만들어진 건축도 하나였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방금 얘기한 굉장히 다양한 층위를 가져서 건축의 양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왔었다. 저희 이제 어느 시대로 그러면 시간 여행을 우선 뭐 우리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 같습니까? 한반도에서 한반도의 역사.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을까? 단군 신화부터. 그렇지 이제 웅녀가 네. 저기 쑥을 먹어야 되거든요. 마늘과 쑥을 먹어야. 그때부터 예.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단군 신화는 청동기 시대 얘기거든요. 청동기. 제가 알기로는 좀 구석기 시대부터는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 훨씬 더 잘 아시네. 찬찬. 우리 민망하게 왜 그래요 정말. 미안합니다. 예, 퇴근하시고 두 분이서 참. 대화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네, 저희 지금 단군 신화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민망하네. 구석기부터 얘기를 하시니까. 흔적이 찾아지는 거는 한 30만 년 전부터 이제 한반도에 인류가 살았고 본격적으로 구석기 시대는 이제 정착을 안 했어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네, 뭐 네. 채집도 해야 되니까 정착할 수가 없었는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농업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네. 농업을 하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정착을 하면은 이제 집이 만들어지고 뭐 공공시설이 만들어지고 건축이 만들어져서 대략 그 신석기 시대가 지금부터 한 12,000년 전 정도 시작이고 단군 신화 그게 한 6,000년 전. 6,000년. 그래서 뭐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대략 그 시기가 이제 청동기 시대에 뭐 국가가 좀 이렇게 비슷한 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좀 사회를 조직하고 이제 이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단군 신화로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구석기 시대부터 존재했다라는 뭐 어떤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식민지 때는 한반도에는 구석기 시대가 없었다 이랬거든요. 역사를 가급적 이렇게 짧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경기도의 전곡리라는 데서 우연히 그 구석기 때 석기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30만 년 전 거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석기가 한두 개가 아니라 몇만 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대단한 이 구석기 문화가 한반도에 존재했구나.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는 아무래도 자연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자연에 대한 그 믿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애니미즘 들어보셨죠? 애니미즘은 세상 만물에 모든 게 영혼이 있다. 네. 그래서 산도 믿고 바위도 믿고 뭐 강도 믿고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뭐 토테미즘은 아까 단군 신화 같이 이제 그 신화를 분석하는 분들은 호랑이를 숭상하는 종족과
곰을 숭상하는 종족이 있었는데 이 한민족은 곰을 숭상하는 종족으로부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토템이죠. 네. 그다음에 뭐 이 돌아가신 자기의 이 조상이나 이 동료를 애달파는 영혼 숭배 사상 뭐 등등이 다 이 원시적인 믿음이었고 뭐 그런 복잡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삼국 시대에 불교를 수입을 해요. 이 삼국의 왕들이 자발적으로 불교를 수입해서 하나의 그 국교 비슷한 종교가 됐죠. 그게 한 1000년 동안 거의 불교 국가, 특히 고려는 뭐 500년 동안 국교로 불교를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뭐 불교라고 하는 게 종교일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러다 조선이 건국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돼요. 이제 유교 또는 성리학의 시대가 되고 이게 단지 이제 종교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상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문화가 바뀌어요. 옷을 입는 거, 뭐 먹는 거, 심지어는 건축도 바뀌어. 그렇게 그럼 됩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그 샤머니즘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샤머니즘을 믿을 때의 그 건축물과 또 이제 저희가 불교로 넘어오면서 또 건축물에 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세계적으로 원시적 종교라는 게 좀 단순해요. 단순해가 병이 나면 병 낫게 해주고 이런 정도인데 불교는 좀 다르죠.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좀 고차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세계관이 넓어지죠. 그 건축도 샤머니즘의 건축은 아마 제일 연상하시려면 동네마다 있던 성황당. 고인돌도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건축물이죠. 근데 그건 고인돌은 무덤. 그거 아세요? 그 전 세계에 고인돌이 한 4만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요? 저희 나라에 엄청 많다고 좀 들었어요. 수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2만 7천 개. 네. 전 세계 4만 개인데 우리나라에 2만 개가 거의 있어요. 대부분 2만 개가 넘어요. 벌써 청동기 시대 때 세계 1위였어. 아. 고인돌로. 이 무덤은 보통 그 이제 산에 있다고 믿지만 오래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고인돌은 바로 마을 옆에 있었고 이게 이제 그런 전통이 경주 같은 데는 도시 한가운데. 맞아요. 현대인들은 뭔가 무덤하면 약간 으시시한 느낌을 갖는데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죽은 자와 산자가 같이 산다. 같이 살아가는 거. 죽어도 영혼이 같이 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도시 안에 막 뭐 분묘가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아졌죠. 그러면 사실 이 불교는 저희가 거의 뭐 1000년 정도 이렇게 이어진 종교잖아요. 그래서 사실 건축물에도 진짜 엄청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그럼요. 같은데. 지금 1000년뿐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불교는 계속 그렇죠. 진행을 했고 지금도 불교가 살아있잖아요. 건축문화재의 반 이상이 불교 문화재죠. 또 박물관의 유물들 봐도 불상부터 시작해서 뭐 대부분이 불교 문화재인데 삼국 시대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외래 종교가 들어올 때는 뭐 박해를 받아요. 맞아. 천주교 박해도 있었고, 불교는 다른 거예요. 불교는 적극적으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왕실에서 막 수입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가지고. 왜요? 그 불교는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첨단이 가는 정신 문화였어요. 찬신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불교는 아주 고도의 철학이거든요. 다른 차원의 다른 종교. 차원이죠. 그리고 그런 차원의 이제 고도의 정신 문화의 일뿐 아니라 불교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왔겠어요? 경전이 들어오죠. 경전은 한자로 써 있거든. 우리가 이제 글자가 완전치를 않았으니까 새로운 글자 체계를 받아들이고 문화, 예술 뭐 등등 건축술도 그때 그 불교의 수입과 함께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종합 문화 세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그렇죠. 그래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입을 하기로 그렇게 애를 썼고 불교를 들어오니까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표상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다. 눈으로 보이는 뭔가가. 그게 이제 사찰을 짓는 거예요. 사찰을 왕실들이 주체가 돼서 아주 거대한 사찰들을 졌어요. 이게 백제는 미륵사지라고 거의 한 10만 평에 달하는 땅에다가 엄청난 국력을 다해가지고 짓고 신라는 황룡사는 원래 이렇게 왕궁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귀족들이 반발하는 거야. 왜 왕의 권위를 높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슬쩍 바꿔서 절로 바꾼 거야. 근데 그 황룡사에 9층 탑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있었었는데 경주 가면 그 터랑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80m였다.
예, 대략 어우. 83m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 시대에 무슨 크레인이 있어서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쌓을 수도 없는 그런 구조였을 텐데 이게 90m가 넘는다는 게 저는 도통 이게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러게요. 어떤 증거가 있는 기술이 진짜? 건가요, 이게? 우선 기록이 남아 있고 이제 이게 잘못 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저희랑 지금 치수를 재는 뭐 어떤 그 기준이 좀 다르다던가. 뭐 미터법은 없지만 네. 이 척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황룡사 터에 가면은 초석들이 남아 있는데 네. 그 초석의 이 크기나 넓이나 이걸 비교해 보면은 뭐 구층탑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구층탑은 경주의 자랑이었어요. 신라의 자랑. 그래가지고 이 경주 남산이라는 데 있어요. 네. 남산에 간 바위에다가 황룡사 구층탑을 탁 새겨놓은 이 조각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그때 이렇게 생겼었다는 걸 새겨놨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 기록이 뭐 생생하니까. 근데 이제 구층탑이라고 그랬는데 80m면은 그 현대적인 그 아파트 예. 아파트 25층에 해당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9층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로 크레인이 없었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쌓았습니까, 거기까지? 그 인간의 의지라는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네. 이제 신라가 이 구층탑을 쌓은 이유는 이제 황룡사가 있었는데 이 선덕여왕이라는 왕이 즉위를 해요. 그 남자 귀족들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여자가 임금을 하느냐,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이게 왕권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들어졌어요. 그럴 때 이 불교계에서 건의를 한 거예요.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면 왕권이 강화가 되고 또 주변에 9개 나라가 다 여왕을 인정할 거다 해서 구층탑을 세우는데 문제는 그럴 기술이 없는 거예요, 신라에. 지금 말하면 초고층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적국이지만 백제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백제에서 이렇게 기술진을 초청을 해.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가가 아비지라는 사람이 백제 아비지가 신라로 와가지고 드디어 고층탑을 완성을 하고 그런 이제 국론을 통합하고 하면서 그게 삼국 통일의 기초가 되죠. 이제 역사는 알겠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올렸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양평에 지금 자기 그거 지으려고 지금 계속 물어보네. 내가 집 앞에 뭐 석탑을 쌓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올렸는지가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군요. 그러려면 네. 이제 건축과에 입학을 하셔서 네, 그러면 없던 일로 하도록 지금도 사실은 그 학자들 간에도 네. 이게 정말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굉장히 설이 많고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중국에 한 60m 되는 목탑이 남아 있어요. 뭐 그러니까 뭐 중국 그거 했는데 우리라고 못했겠느냐. 충분히 가능한. 그 한국에서 불교 건축물이라고 대표하는 그런 건축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뭐 알기로 뭐 석가탑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반 이상이 불교 것들이어서 예. 뭐 건축물의 대표적인 것도 대부분 불교인 게 많은데요. 특별히 뭐 예를 들면은 경주의 불국사, 그렇지. 뭐 석굴암 예.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이거고 예를 들어 석굴암 같은 경우는 석굴을 많이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저런 식으로 우아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는 잘 없어서 그런 게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이 돼 있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약간 불교의 건축물, 그러니까 절이나 뭐 이런 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되게 화려하다? 사실 나니 씨가 정확하게 네. 우리 그 특징을 보여주셨는데 불교가 이제 소위 그 어려운 철학을 문자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려면 화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의 그 건물은 부처님의 옷이에요. 부처님이 그 안에 있잖아요. 불상이. 그게 옷 같은 거야.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마치 이제 부처님의 속살을 보는 거고. 아이고, 예. 이 보통 고려 때까지는 사실은 이 일반 신도들은 법당 안에 못 들어가요. 마당에서 건물을 쳐다봐야 돼. 건물이 화려하고 장엄하지 않으면 존경심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아예 불경에도 나와 있어요. 불전을 장엄하는 것, 장엄이란 말이 웅장하고 화려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다.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어. 그러면은 혹시 그 불교 건축물에 이제 관련한 뭐 어떤 역사적인 뭐 이야기나 뭐 일화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국사를 만든 김대성이라는 이 건축가가 있어요. 김대성. 김대성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분이 건축을 높은 사람인데 네. 뭔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공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를 선언하고 불국사를 만들기로 작정을 해요. 네. 불국사 석굴암을 만드는데 27년이 걸려. 오래 걸렸네요. 왜 27년이 걸렸을까? 설계하는데 한 20년 걸린 것 같아. 그거 그냥 안 하신 거 아닌가요? 틈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하시고 얼마나 완벽에 완벽을 기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예. 아, 네. 불국사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4개의 사찰이 붙어 있는 거예요. 4개의 불국토가 있어. 4개의 우주가 있는 최초의 사찰이어서 그래서 불국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획기적인 뭔가 그 전에 없었던 또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획기적인 걸 창작해내느라고 이렇게 했고요. 전라북도죠. 부안에 간 변산에 그 내소사라는 절이 있어요. 절에 좀 재밌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내소사 이제 법당을 만들려고 목수를 초빙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목수가 조건을 거는 거야. 내가 1년 안에 만들 텐데 이 공사 현장에 누구도 얼씬하면 안 된다. 어허. 그게 딱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때 딱 완공된 다음에 들어와라. 이제 1년을 기한을 했는데 이제 보통 그걸 못 채우죠. 그렇죠. 항상 그 호기심 많은 그러니까. 궁금하지. 잘 돼가고 있나 지금? 하지 말라고 하면 보고 싶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 동자승이 이제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뭐 가지 말라 그러지. 더 가고 싶지. 한 보름 남겨놓고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보니까 이 목수가 건물은 안 만들고 무슨 나무 조각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나무 토막만. 그게 이제 어린애 눈에는 그 목침. 그러니까 베개. 베개 같은 것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아저씨 왜 베개만 만들어요? 이렇게 했더니 막 들어왔다고 화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목조 건물은 전부 조립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끼워서 만드는. 네, 끼워서 하니까 네. 뭐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우기 전에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 눈엔 그게 나무 토막만 만드는 걸로 보인 거죠. 공포라고 하는 부재인데 지붕 밑을 받치는 이 공포를 뭐 3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299개밖에 못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너 부정 타서 안 만들어.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세워놓고. 그래서 아직도 내소사 법당은 하나가 없어요. 하나 부재가 빠져 있어. 근데도 어떻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다 그건 해놓고 이제 빠져났어. 건물만 만들면 뭐예요? 단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색을 이제 입혀야지. 단청까지 목수가 해줬는데 그냥 가버렸어. 야, 좋은 핑계 삼았네. 내심 왔으면 했을 거예요. 누구라도 한 명 왔으면. 야, 예. 재밌네요. 그래서 뭔가 이제 단청을 하고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기술자가 없잖아요. 근데 또 어떤 스님이 오더니 이게 단청이 안 돼 있고 벽화가 안 그려져. 내가 하겠다. 내가 그려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또 현장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왜 거예요. 이렇게 비밀스러워? 다 끝날 때까지 예. 100일 동안 아무도 얼씬거리면 안 된다. 근데 또 99일째 그렇지. 동자승이. 예. 그 꼬마가 그 동자승이. 그 동자승이 또 몰래 이렇게 이제 그때는 안 들어가고 이제 그 건물 안에서 막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문풍지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봤겠죠. 봤더니 스님은 없고 파랑새가 날아다니면서 붓을 물고서 어머! 막 천장에도 그림을 네, 그리고 네, 막 네, 난리 네,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자승이 놀란 거지. 그래서 좀 큰 소리로 새가 막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또 소문을 또 냈어요. 소문을 내니까 파랑새가 날아갔어. 또 날아갔어. 지금도 그 내소사 이 그림에는 예. 부처님이 뒤에 벽화가 있는데 눈동자를 안 그렸다 이거 마지막으로 딱 그리려고 하는 찰나에 이 동자승이 왔다. 근데 가서 실제로 보면 이게 눈동자 그려져 있는데 네. 그 전설이 왜 있을까요? 그런 전설이 왜 그러냐? 이게 건물을 만드는데 엄청 힘들고 그렇죠.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네. 뜻이거든. 예. 그다음에 이 그림도 파랑새가 그릴 정도로 인간의 솜씨가 아니다 이거는. 그런 이제 그 재미있는 전설을 만들어내서 시골에 있는 불교 사찰의 그 법당도 거의 인간의 솜씨가 아닌 신적 그 솜씨로 만들어진 이런 거로 이제 묘사가 돼 있는 거. 그럼 지금까지가 저희가 불교 관련돼서 설명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치. 뭐 한국은 삼국 시대부터 고려까지가 뭐 다 불교 예. 신앙이 컸으니까
그럼 저희가 조선시대부터는 뭐 유교 시대라고 보고 유교 사상이 스며든 그런 건물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교수님? 찬찬. 야 오늘 정신이 번쩍 드네. 예? 조선시대 유교는 또 어떻게 알고 또 아 그래도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예. 사람이면은 이 정도는 좀 기본이지 않을까요? 뭐. 기본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아, 그럼 찬찬 씨 덕분에 이제 저희가 불교에서 유교로 네, 이제 넘어가는 유교로 한 건데. 이제 유교는 정말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종교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많은. 그러네요. 근데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애매하죠. 맞아요. 현재 지금 유교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유림 쪽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구의 한 3분의 1이 유교도야. 왜 그럴까요? 현재 저희가요? 예. 뭔가 제사를 지내거나 아, 그렇죠. 네 그런 거인 네. 것 같아요. 제사, 이 유교가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건 제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윤리학이야, 가르침. 예. 그러니까 유학하고 유교를 분리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유학이 뭐냐? 유학이라는 거는 유교의 성인들이 말씀하신 거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학이라는 게. 그 성인들을 숭배하는 게 유교야. 예. 이러니까 잘 이제 구별이 안 되는데 유교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한나라 때부터 이제 중국의 이 국교가 됩니다. 유교가 유학이 그게 이제 공자님이 그걸 시작을 했잖아요. 네. 공자의 유학이 쭉 오다가 당나라나 송나라에 오면은 유교가 좀 이렇게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는 이유가 외래에서 종교가 막 들어온 거예요. 불교라는 게 막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막 하니까 유교는 종교성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에는 도교라는 게 있어요. 네. 도교는 이 자연과학이 발달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하늘을 보고 점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천문학이 발달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해. 아. 중의학이라는 게 전부 그 도교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학적 태도는 도교한테 뺏기고, 철학은 불교한테 뺏기고, 유교는 남은 게 그냥 그 윤리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학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새로운 좀 종합적 유교를 새로 만들자. 그래서 신유학을 한 게 주자학이 되는 거예요. 주자학 또는 성리학. 그리고 신유학을 가지고 이제 조선을 이제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리학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혹은 그걸 대표하는 뭐 건축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조선 시대에 모든 건축은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주택까지도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요. 성리학은 뭘 주장하냐면은 세상에 이치가 있다. 그래서 성리예요. 성질과 이치가 있는 거를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인데 그거에 의하면은 세계는 그 질서가 잡혀 있는 세계예요. 네. 질서가 잡혀 있어서 그 질서를 유지하려면은 예가 갖춰야 된다. 예만 갖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효도해라. 그건 예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효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뭐 명절 때 얼마 드려야지 효도하는 겁니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정하는 거야. 5만 원은 부려고 부려놓고 10만 원 이상은 효도다. 돼야 저기 효도야. 그게 이제 제도예요. 그래서 예제라는 게 이제 붙어. 예제. 이제 이 성리학의 핵심 개념에 예제가 있어요. 네. 모든 게 또 성리학의 뭐 이 옷도 예제가 있어요. 예복. 예복이 다 네. 있고 성리학에 말하는 이제 건축에도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가 이제 이 일반화된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강오륜이에요. 예, 많이 들었죠. 남녀 구별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주택이 어떻게 돼? 고려 때는 부부가 같이 살았어요. 한 방에서. 한 방에서. 네. 네. 그렇잖아. 부부 침실이 네, 있어요. 네. 예. 근데 조선 시대가 성리학의 시대가 되면 그러네요. 남녀가 각방 따로 쓰잖아요. 져 네, 있고 사랑채 있고. 사랑채가 네. 그건 조선 시대 성리학의 영향. 조선시대 같은 방을 안 썼습니까? 안 썼죠. 네. 그래요? 안채가 있고 뭐 이렇게. 안채는 네. 여자, 사랑채는 남자. 네. 그랬어요? 굉장히 충격하시는. 몰랐는데. 네. 아, 그 이제 부부 관계를 합방한다 그러잖아요. 예. 방을 합친다는 뜻이거든. 네. 원래는 따로 각자 자고. 아, 부부 관계 할 때만 합방을 하는 거죠.
그건 누가 정해주면 시어머니가 정해줘요, 날짜를. 웬일이니? 그게 이제 조선시대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불교 시대하고 너무 달라진 거죠. 그러네요. 불교 시대는 막 서로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선 시대는 예의를 찾아요. 남 부부 간에도 예절이 있고 법, 이제 제도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건물도 달라지고 건축의 형식이 완전히 달라지죠. 교수님 말씀만 들었는데 아까 사실 불교 건축물은 뭐 화려하다, 뭐 네네. 장엄해야 되고 웅장해야 되고. 유교 건축물들은 왠지 뭔가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답답할 것 같은 뭔가 딱딱하고 좀 답답할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네. 오늘 좀 핵심 주제인데, 예. 그래요. 건축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좀 대중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라면 유교 또는 유학은 정말 엘리트의 종교예요. 양반을 위한.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통치를 위한 종교. 네. 이분들은 주로 뭘 가지고, 경전을 가지고 다 하고, 유학자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고, 이 사람들의 이 세계를 보는 눈이 뭐냐면 본질적인 세계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든 사물을 본말론이라는 걸로 봐요. 본과 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사실적으로 그리는 건 말초적인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뜻을 그려야 돼. 그래서 이 사군자라는 게 있잖아요. 대나무를 그려. 네. 대나무는 대나무답게 그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대나무를 왜 그리겠습니까? 충심을. 그렇죠. 네. 대나무는 대나무가 아니고 네. 대나무로 상징이 되는 절개, 네. 뭐 충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 대나무 그림은 보면 사실이라고 있지만 그게 추상화인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마음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네. 그린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 보고 그리는 화가는 좀 하급. 안 보고 그려야 돼. 내 마음에 있는 대나무를 그려야 대나무를 되는군요. 옛날 그 예술하셨었던 분들, 뭐 건축이든 그림이든 정말 힘드셨을 것 같다. 안 보이는 거 좀 예. 지어내야 되니까. 예. 저 같아도 좀 한 열흘 정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려야죠? 네. 그럼 좀 유교 건축물 좀 대표적인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서원 향교 이런 게 있는데 예. 예, 유교 건물로 아마 서울에 이 성균관이라는 건물 아시나요? 네, 알고 성균관 대학 있죠. 앞에 네. 예. 성균관 대학 앞에 있어서 성균관 대학이 만들어진 거죠. 네. 네. 그런데 성균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서울 문묘라고도 그래요. 문묘. 성균관에 가면 중요한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대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건 공자님 이하 이 유학의 대가들을 모신 사당이에요. 성균관에 명륜당이라는 게 있어요. 명륜당은 학교 강의실이에요. 한 학교 안에 종교 시설이 있고 학교가 있는 있고. 교육시설이. 그러니까 유교와 유학이 구별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딱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예시네요. 이 지방에 가면은 이제 성균관 제도를 본받아서 모든 지방에 향교라는 걸 만들어요. 제가 전주가 고향인데 전주향교 전주 유명하죠. 향교를 가봐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렇죠. 곳이 있고 수업을 하는 데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네.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아까 네. 예제라 그랬잖아요. 네.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와 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요새 말하면 표준 설계도 좀 말하자면 오. 뭐 중학교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딱 네. 그냥 이 건축도 그런 그 규격이 좀 규격을 있는 만들고 거구나. 제도를 만든 거예요. 아니 저 혹시 유교 건축물과 관련된 아까 불교 건축물 때도 좀 재밌는 썰을 그러니까요. 이야기 저희가 문화의 역설이거든요. 또 예, 혹시 재미난 이야기 또 있을까요? 이 유교 시대 이제 이 건축을 잘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첫째는 예제에 밝아야 돼요. 예제가 중요하구나. 예제대로 뭘 해야 되니까 네. 예제에 밝아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 찾기가 좀 힘들죠. 예제에 밝은 사람들은 유학자들이 밝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뛰어난 유학자들은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했어요. 세계 이황 선생은 평생에 건물을 14개인가를 지었어요. 자기 건물을. 이황 선생님이요. 네, 직접 설계해서. 아 설계를 직접 하셨다고요? 네, 네. 그래 그런 사실을 또 잘 몰랐네. 특히 이제 유학자들이 좋아하는 게 정자나 누각이에요. 네. 예, 정자를 직접 설계를 해. 위치도 자기가 정해. 이 위치에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럼 그 설계를 듣고 동네 목수나 이런 분들이 그걸 지어주는 거죠. 예. 근데 정자나 누각을 보면은 네. 보통 공통적으로 벽이 없죠, 벽이. 뚫려 있죠. 경치를 봐야 되고. 네. 그렇지 말하죠. 네. 예. 이게 건물이라고 하는 건 옷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옷은 뭐가 이렇게 추위를 막아주고 하려면 벽이 있어야 되는데 정자 누각은 벽이 없어. 네. 그럼 옷이 아니라 이건 뭐냐?
이거는 액자 같은 거예요. 풍경을 담는. 그렇지, 자연을 아. 담아내는 액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유교 건축, 성리학적 건축을 이해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관점인데, 그냥 우리가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산이잖아요. 근데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면 멋있어 보이지. 네? 그렇게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예. 건물은 그러니까 경치를 딱 저기를 취하기 위해서, 저 부분을 보기 위해서 선택을 해, 경치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 형태를 짓는군요. 네. 짜서 액자를 만드는 거야 건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지금 대표적인 정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어떤 교수님 정도죠? 혹시 그겁니까? 서원에 있는 아닌데. 아니 이거 뭐예요? 그냥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예,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드는 게 이 누각 중에 병산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어요. 용산서원. 화해마을 바로 옆에 있는 서원이야. 병산서원에 만대루라는 누각이 있어요. 반대로. 누각이 이렇게 그냥 뼈대만 있어요. 뼈대만. 이 뼈대만 있는 건물인데 7칸이에요. 7칸. 이렇게 뭐 기차같이 길어요. 오. 그러니까 건물만 쳐다보면은 이게 뭐 비례도 이상하고 쓸모도 없어. 다 뚫려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병산서원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 앞산이 병풍같이 펼쳐져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병산이에요 이게. 예. 산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병풍같이 펼쳐져 있으니까 길겠죠. 네. 그다음에 또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요. 경치가 엄청 좋은데요. 그런데 이 만대루에 딱 올라가면 이게 이 7칸이 하나의 그 그림같이 돼서 한 폭 한 폭 그렇지. 이렇게. 7폭의 병풍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런 건축은 그냥 겉모습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네. 들어가서 앉아서 봐야 돼. 요새 놀러 가는 곳에 보면은 일부러 사진 찍기 위해서 포토존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막 맞아요. 액자처럼 네,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알고 보면은 예전부터 그렇죠? 네, 그 학자분들이 다 만드신 그 사상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즐겨왔던 거네요. 맞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건축과 유교 건축을 좀 비교하면 불교 건축은 아까 부처님이 오시라 그래서 네. 건물 자체가 의리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그게 존경하고 경배할 텐데 예. 유교 건축은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서 봐야 돼.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리학의 건축의 특징이 이 외향적이라 그럴까?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쪽으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 건축은 어떤 거예요? 건물을 밖에서 쳐다보는 거죠. 네. 근데 유교 건축은 안에서 밖을 보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을 보면 건물이 화려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갖게 되죠. 오. 네. 재미난 썰이요. 네. 썰에 되게 집착. 문화의 역설이죠. 그러니까요. 예. 조선 초기에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네. 예. 이게 박자청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 되게 많이 뭔가 익숙한 들어보셨어요? 이름이에요. 예. 깊지는 못해도 다 얕게 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습니다. 박자청을 하시면 뭐 깊이도 있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경혜를 떠올렸거든요. 경혜루. 아, 경혜루. 네. 경혜루의 건축가가 박자청이었어요. 뭐야? 이런 네. 뭐야? 오, 장씨 대단하시. 아니 왜냐면 이제 풍경을 찍는다는 게 경혜루도 그렇잖아요. 한 칸 한 칸이 그러니까요. 예, 한양을 바라보는. 경혜루 올라가서 보시면 저도 이렇게 기회가 많잖아요. 못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보면 야, 왕 할만했네 막 생각이 들어. 그 풍경이.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박자청. 그 한양 도성의 이 건설까지 하고 오. 나중에는 계급이 어디까지 가냐? 이 병조판서. 병조판서면은 지금의 국방부 장관 클래스 뭐냐? 국토부 장관까지 하는 거예요. 오, 실세인데. 교수잖아요. 그리고 왕들이 다 총회하고 왕이 태조뿐이 아니라 태종, 세종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총회를 받아요. 박자청님이 네. 오. 오. 태종이 이제 이 사실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뺏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제 원래는 이제 태조가 정종한테 양위를 해버려. 왕을 줘. 그럼 정종은 개성으로 가요 다시. 태종한테 양위라면 태종은 다시 서울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궁궐을 경복궁에 안 들어가 이 사람이. 왜 그러냐? 경복궁에서 이 왕자의 난을 벌려서 뭔가 깨름직해.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은 경복궁은 터가 세서 이 왕자의 난이 벌어졌다. 이거 자기 잘못이 아니라 터가 세. 텃탓을 했군요. 텃 때문에. 텃탓.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러면 제2의 왕궁을 짓겠다. 그래서 창덕궁을 져요. 지금의 창덕궁의 총 그 설계 및
책임자가 이 박자청인 거죠. 박자청인데 창덕궁은 진짜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왕궁이에요. 제가 외국 학자들하고 창덕궁 도면을 딱 보여주면 이거 왕궁 아니라 그래. 왜요? 왜 이렇게 막 왕궁이 질서가 없냐. 아, 뭐 왕궁이라는 게 이렇게 쫙 들어가면은 좌우 대칭에 힘을 꽉 줘야 되는데 창덕궁 그게 전혀 없거든요. 마당이 이렇게 그 직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사다리꼴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종이 이제 공산정해 가지고 박자청을 막 뭐라고 야단을 친 거예요. 왜 찌그러뜨렸냐? 이거 펴라. 근데 끝까지 고집을 펴서 찌그러뜨려서 마당을 만들었어요. 가지고 화가 나서 이 감옥에 집어넣었어. 말 안 듣는다고. 건축은 내 영역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장관이. 가지고 이제 하옥을 했는데 하옥 때도 고집을 안 부리고 자 완공된 다음에 평가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하고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완공되고서 태종이 풀렸어. 좋거든. 박자청을 이제 풀어주고 계급을 올려줘.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뭐 임금의 말도 안 들은 역적을 왜 어쩌고 저쩌고 근데 태종이 중신들을 모아놓고 박자청만큼 실력 있는 자가 있냐? 나와봐. 없지 건축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박자청에 대해서 뭐 하는 건 전부 시기 질투로 생각을 하니까 처형을 하겠다 내가. 일체 박자청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박자청이 중요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박자청 이야기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네. 창덕궁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 근데 이 궁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네. 저희 이제 사극도 보고 하면 항상 전하 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전자가 이 전각 전자라고 그러거든요. 건물 이름이죠. 전각의 아래에 있으니까 전하. 근데 아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임금인데 네. 임금의 어디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가? 이게 어떻게 전하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우리나라 이제 궁궐에 가면은 건물 이름이 근정전도 있고 예. 네. 희운각 이런 각도 있고 무슨 정도 있고 이름이 끝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전이 제일 높은 거예요. 건물의 위계에서. 네. 전에는 누가 살 수 있냐면은 부처님, 공자님, 그다음에 임금 밖에 못 살아요. 그런 뭐 대웅전은 이제 대웅전은 사찰이니까. 부처님, 또 대성전은 공자님, 근정전은 임금님. 그러네. 그러면 혹시 폐하는 이제 폐하는 예. 황제한테만 붙이는 칭호예요. 아 그럼 폐례는 거는 그 황제가 있는 계단을 얘기해. 또 그래요. 계단? 그게 폐하 계단인데 올라가는 계단인데 폐하란 말이 왜 생겼을까? 전날 이거는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신하들이 자기들은 그 폐 밑에 있거든. 예. 또 전 아래에 엎드리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전하 이렇게 뭐 바뀌지 않았을까? 어디 사세요? 저요? 집이 아파트? 염창전. 전화? 아파트에 살면은 트하, 저 전원주택인데 어떻게 택하지 택하. 아, 택하 예. 교수님 너무 아니,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 중전마마라는 말 있잖아요. 예. 네네네. 중전은 뭐냐면은 왕비가 사는 건물이 궁궐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걸 중궁전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러니까 중궁전에 사는 부인이 중전마마인 거예요. 사는 곳과 명칭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이 유교에서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 이거를 이제 인의예지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인의예지가 이게 사대문이랑 좀 연관이 있다고 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사대문과 연관이 있다고요? 네. 한양의 이제 수도를 정하고 네. 네. 뭐 도시 설계를 누가 했을까 궁금해서 보면은 이제 정도전이라는 신하가 네. 대부분의 기틀을 잡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도전은 이상 그 조선을 건국할 때 조선이 이 성략이 이상 국가가 되기를 꿈꿨어요. 성략이 이상 국가가 뭐냐? 왕정이 아니라 신정 정치, 신하들의 정치. 왕은 아무리 똑똑해도 개인이고 신하들은 집단 지성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서 한양을 가장 이 성략적 이상 도시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 이 성략의 이 이념을 핵심적으로 얘기해라. 인의, 예지, 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동대문의 이름을 흥인지문. 맞아요. 인을 흥하게 한다 이거. 그다음에 서대문의 이름은 돈의문이에요. 의. 의를 이렇게 돈독하게 막. 그다음에 남대문의 이름은 숭례문. 그렇죠. 예를 숭상한다.
이의 예 진데 지는 사실은 살짝 뺐어요. 북문이 있어요. 북대문이 있는데 잘 몰라 사람들이. 북대문이 산속에 있어서 거긴 출입이 안 돼. 이름도 따로 없어요. 이름은 숙정문이라고 조금 바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의 센터에 예. 종각을 설치해요. 그렇죠. 종각. 종각 있죠. 종각요. 종각은 왜 네. 하냐면은 종은 시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보신각. 다 이렇게 서울에 곳곳에 중요한 있었네요. 그러네요, 진짜. 중요한 거로 해서 아. 자 이제 이 숭례문, 남대문 들어올 때마다 예를 생각해라. 또 동대문 출입할 때는 인이라는 걸 생각해라. 예. 뭐 이러는 거죠. 이 종각 들을 때마다 이런 걸 해라. 뭐 이런 그 정신적인 이 도시. 거의 완벽한 계획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인데 이제 물리적으로만 계획한 게 아니라 정신까지. 그리고 정신까지. 다 계획한. 그래서 지금 숭례문 얘기도 나오는데 전에는 저희가 숭례문을 국보 1호라고 불렀었잖아요. 맞아, 그렇게 알고 네. 있죠. 이제는 뭐 1호라는 이거를 빼고 지금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 어떻게 이제 오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보나 보물을 해서 국가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네.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제 때 그게 시작이 됐는데 1호, 2호, 3호는 관리 번호예요. 그러니까 그냥 출석부에 1, 2, 3 뭐 이렇게 쓰듯이 그러니까 등수가 아닌 거잖아요. 등수가 아니죠. 네. 우리 등수로 알았지. 그러니까요. 등수가 예. 아니고 그래서 1호가 왜 1호가 됐냐면은 당시에 그 이 조선 총독부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국보가 남대문이어서 숭례문에서 1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단순히 예, 그냥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 어? 보물 1호는 뭐야? 보물 1호는 동대문이거든. 예. 동대문도 가깝게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 의미 없이 붙여놓은 건데 그걸 순위라고 자꾸 해서 착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나의 보물이로는 가족 뭐 이렇게 뭔가 되게 그렇게들 착각을 쓰시니까. 하게 되니까 그래서 국보 1호가 제일 좋은 거고 뭐 근데 2호부터는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름만 알죠. 그게 아마 몇 년 전부터 번호로 에이, 부르지 말자. 네, 왜 그러냐면 다 소중한 거지. 그럼요. 뭐가 어느 건 네. 중요하고 어느 건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국보하고 보물에 이제 이 숫자를 뺐죠. 아, 그렇군요. 교수님 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게 직접 또 건물을 설계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교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던 건축물의 특징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우리 선생님 건축물들의 네. 특징은 뭐였습니까? 뭐 저도 이 시대를 사니까 네. 자본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부인이 안 되고 네. 네. 조금 그래도 다르다면 제가 한국 건축을 공부하면서 받은 교훈들 뭐 첫째는 예를 들어서 자연 친화적이어야 된다. 환경과 조화를 그래서 도시 안에 들어가더라도 옆집하고 어울려야지 나만 이렇게 유독 좋으면. 독불장군 같이 있으면은 그게 뭐 좋을 게 뭐 있냐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건축은 비움의 건축이에요 이게. 네. 자꾸 뭐 이렇게 여백의 비워요. 미. 예. 예. 여백의 미 맞아요. 그래서 마당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단일 건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물들이 이렇게 여러 채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런 채나눔 이런 것들을 현대 건축에도 자꾸 쓰고 싶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됐느냐는 뭐 남이 평가할 거지만 네.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오. 설계를 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이제 많은 건축을 또 해오셨겠지만 난 이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 있으시다면 예술가들도 그렇고 건축가들도 있고 당신의 대표작이 뭐냐 네. 물어보면 다음에 할 거. 늘 대작을 네, 꿈꾸고 네. 계시는군요. 늘 예. 다음 게 내 대표작이 될 거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보다도 네. 한국 건축, 한국 문화에 대한 바람이에요. 이제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좋아할 거, 전 세계인이 가질 수 있는 거 이거를 우리 안에서 찾아서 제시해주고 이런 거 같아요. 야, 오늘 정말 한국의 건축 문화 이게 실은 우리의 역사 그리고 또 종교적인 영향도 많이 네, 받아왔다는 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 덕분에 전해 듣게 됐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저는 사실 물론 이제 관심이 많긴 했으나 네. 이런 그 교수님께서 오늘 설명해주신 쪽으로는 저는 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건축물들을 볼 때 뭐 전통적인 거든 아니든 아 이게 어떤 사상을 담고 있고 이 건물이 어떤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찬찬 씨는 들을 때마다 놀라. 너무 해박한 지식을.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지식을 얻었고 사실 오늘 이야기 토크를 보니까 건축 관련된 이야기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교수님,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냥 무심코 듣고 보고 있었던 것 뿐이지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시대도 가까이에 있는 걸로 느껴져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게 뭐 딱 단절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까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들고요. 오늘 문화의 역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 말씀 좀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함께 하신 소감이요? 노노의 공자께서 이제 3가지 낙이 있다. 하나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니 얼마나 기쁘냐. 아주 훌륭한 학생들. 저는 예. 사실 걱정했어요. 건축이 좀 어려워서. 네. 건축이 눈으로 봐야지 또 되는데 말로 될까. 근데 뭐 또 3분 아주 뭐 대단한 수준의 아유. 이해를 해주셔서 저도 기쁩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문화의 역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he broke my heart. I never saw it coming. I thought that we were something. She thought we were nothing. She